진돗개가 사람 목숨을 구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는 제가 직접 입양한 아이라는 사실까지요. 이 이야기를 처음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다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영화 같다고, 소설 쓰지 말라고 웃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고,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저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강아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36살이고 현재는 원격으로 번역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남편 에바는 포틀랜드 소방서 구조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는 없지만 둘만의 단단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나눠 마시며 함께 시작하는 하루. 주말마다 산책을 즐기고 가끔 캠핑카를 타고 자연 속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게 우리의 낙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일이 잦아지고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자유롭다 느꼈지만 점점 외로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저는 반려견을 키워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외롭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와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진돗개의 구조 이야기를 접했어요. 주인을 기다리며 산속에서 보름 넘게 굶주린 채 버텼다는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근처 보호소에 연락해봤고 몇 번의 상담 끝에 결국 입양 심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돗개는 일반 견종보다 입양 절차가 훨씬 까다롭더라고요. 경계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서 보호소 측에서도 신중하게 보더라고요. 첫 상담 땐 가정 환경과 일정에 대한 질문만 받았지만 두 번째 면담 땐 보호소 직원 두 분이 직접 집까지 방문했어요. 집 안 울타리 높이는 물론이고 마당에서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공간까지 꼼꼼히 체크하셨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세 번째 면담 때는 강아지와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우리 가족이 된 베코였습니다. 베코는 처음엔 저를 외면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순간 너무 속상했지만 오히려 그 낯가림조차 귀엽게 느껴졌어요. 보호소 직원분은 이 아이가 이렇게 처음 본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건 오히려 긍정적 신호일 수 있어요. 무조건 반갑게 다가오는 개보다 진돗개는 신중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본능이 강하거든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베코에게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로요. 이 집이 너에게 안전한 곳이 되게 해줄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사 때 그 편지를 보호소에 보여드렸죠. 그 순간 한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됐네요. 이 아이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베코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저는 이불 두 개를 꺼내 거실 바닥에 깔았어요. 하나는 베코용, 하나는 제 것. 같이 누워서 첫날 밤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어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코는 그날 밤 제 이불 대신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잠들었어요. 마치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처음엔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이 강아지는 단순히 따뜻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려. 새벽에 잠결에 눈을 떴는데 베코가 꼼짝도 하지 않고 현관을 향해 등을 보이고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귀만 살짝 움직이며 바깥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 꼭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불을 들고 조용히 베코 옆으로 가서 살짝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너한테도 나한테도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 밤 이후로 저는 베코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말은 없지만 베코는 눈빛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며칠 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코와 함께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아침이면 꼬리를 흔들며 침대 옆에 앉아 저를 깨우고 저녁이면 제가 거실에 앉을 때마다 조용히 옆에와 등을 대고 앉는 아이. 하루하루가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날은 마치 가족이 하나 더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한밤중에 거실을 돌아다니며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쯤이었고 저는 그 소리에 놀랐겠습니다. 처음엔 백호가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짖는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벽을 긁는 소리까지 들리자 불안함이 확 밀려왔어요.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잠옷 차림으로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백호는 소파 앞에 서서 긴장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백호는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짖고 또 짖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엇보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반.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아무 반응이 없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백호는 저를 향해 다시 짖었고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아 구급차를 부르고 동시에 머릿속에 있던 심폐소생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백호의 짖음과 제 손끝의 떨림,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저는 남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시작이 한 마리 강아지의 짖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손끝에 남아있던 남편의 미지근한 체온이 잊히질 않았어요. 혹시 정말 떠나는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으며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의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제 심장은 멈춘 듯이 뛰었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말 다행이에요. 아주 가까스로 호흡을 되찾았고 심각한 뇌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을 꾹 참고 고개만 연신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살았구나 살았어라는 외침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백호가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따라온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깨어나고 처음 한 말은 에밀리 백호는 괜찮아였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죠. 응. 백호가 당신 살렸어. 남편은 그제서야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무슨 꿈을 꿨는데. 백호가 자꾸 날 흔드는 것 같았어. 이상하게 그게 따뜻했어. 그날 이후 백호는 더 이상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존재. 어떤 본능이든 감정이든 분명히 우리를 살리려 했고 그걸 해낸 아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백호가 없었다면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내고 나서야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말했죠. 이제부턴 백호가 자는 자리 바로 옆에서 자야겠다.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백호는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현관을 지켰고 남편이 늘 앉던 소파 앞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웃이 전해줬어요. 남편이 퇴원한 날 백호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강아지처럼 보였어요.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고 남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앉았죠. 그 모습은 마치 당신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백호를 꼭 끌어안고 고마워. 진짜 내 덕분에 다시 숨쉬게 됐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날 백호가 짖지 않았다면, 제가 백호의 행동을 무시했다면, 너무도 가까운 차이로 한 사람의 생사가 달라졌다는 현실에 서로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아침 백호에게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말하곤 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단지 감사한 마음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요. 백호가 우리에게 해준 걸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난 곳, 바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백호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곧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적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백호와 함께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아침이면 꼬리를 흔들며 침대 옆에 앉아 저를 깨우고 저녁이면 제가 거실에 앉을 때마다 조용히 옆에와 등을 대고 앉는 아이. 하루하루가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날은 마치 가족이 하나 더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한밤중에 거실을 돌아다니며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쯤이었고 저는 그 소리에 놀랐겠습니다. 처음엔 백호가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짖는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벽을 긁는 소리까지 들리자 불안함이 확 밀려왔어요.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잠옷 차림으로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백호는 소파 앞에 서서 긴장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백호는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짖고 또 짖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엇보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반.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아무 반응이 없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백호는 저를 향해 다시 짖었고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아 구급차를 부르고 동시에 머릿속에 있던 심폐소생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백호의 짖음과 제 손끝의 떨림,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저는 남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시작이 한 마리 강아지의 짖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백호가 우리 가족이 되고 남편을 살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백호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도 비행기 안에서 말했어요.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너머로 뻗어있는 하늘길이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흐름 같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정돈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였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희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고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는 한옥마을을 걷고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조차도 정이 흐른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드디어 전라남도 진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길고 길게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넓게 펼쳐진 들판, 소박한 마을의 풍경,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렸죠. 백호가 여기서 왔구나. 남편의 말에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진돗개 테마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 우리를 반긴 건 큼지막한 진돗개 동상이었어요. 그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백호에게 말했어요. 왔어. 내가 온 곳. 우리가 직접 왔어. 테마공원 안에는 다양한 진돗개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한 사육사분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셨어요. 미리 이메일로 전했던 사연을 기억하고 계셨는지 그 아이가 진짜 큰일을 해냈네요. 여기선 그걸 기운을 이어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뿌리 깊은 본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진도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진돗개와 함께하는 산책 체험에 참여했어요. 진돗개 보호소에서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개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제 곁을 걷더라고요. 낯선 강아지였지만 어딘가 백호와 닮은 점이 많았어요. 걸음걸이도,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걷는 자세도, 산책 도중 작은 언덕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을 때 그 진돗개가 저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이상하게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오래전 백호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소에서 날 외면하던 그 눈빛, 그리고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등을 보이며 잠든 그 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백호는 우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가족이 될 운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였고요. 산책이 끝난 뒤 보호소 직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진돗개는 가족을 지키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자기 역할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호가 그런 아이라면 그건 본능을 넘은 책임감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참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했죠. 나 다시 구조 현장 복귀하면 백호랑도 함께 훈련해볼까 해. 가능하다면 구조견 훈련을 받게 해보고 싶어. 누굴 또 도울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백호가 우리 삶을 바꾸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진 거죠. 백호의 고향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고, 그것은 단순한 반려동물과의 인연이 아닌 운명 그 자체였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한층 더 단단해진 듯했어요. 남편은 백호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고, 구조견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직접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죠. 저 역시 백호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집 안의 분위기는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남편이 잘 때마다 무호흡 증상이 다시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한두 번 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습관처럼 남편의 숨소리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밤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내가 자는 걸 내가 지키고 있네.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었지만 그 말 자체가 가슴을 쿡 찔렀어요. 백호가 우리를 지켜줬던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믿고 안심해야 했는데 오히려 제 안에서 두려움이 더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백호 역시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듯했어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면 현관 앞에서 계속 대기하듯 앉아있고, 가끔은 창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무언가에 대한 경계심인지 아니면 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모습조차 저는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불안한 건 아닐까?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한층 더 단단해진 듯했어요. 남편은 백호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고, 구조견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직접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죠. 저 역시 백호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집 안의 분위기는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남편이 잘 때마다 무호흡 증상이 다시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한두 번 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습관처럼 남편의 숨소리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밤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내가 자는 걸 내가 지키고 있네.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었지만 그 말 자체가 가슴을 쿡 찔렀어요. 백호가 우리를 지켜줬던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믿고 안심해야 했는데 오히려 제 안에서 두려움이 더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백호 역시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듯했어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면 현관 앞에서 계속 대기하듯 앉아있고, 가끔은 창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무언가에 대한 경계심인지 아니면 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모습조차 저는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불안한 건 아닐까?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야간 근무에 나선 밤이었어요. 백호는 평소처럼 현관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책상에 앉아 원고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러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서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전기 타는 듯한 미묘하게 매캐한 냄새였어요. 순간 저는 백호를 바라봤어요. 백호는 벌써 귀를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가 보니 다행히 불이 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싱크대 아래 전기 콘센트 근처에서 살짝 그을린 흔적이 보였고, 멀티탭에서 미세하게 열이 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만약 내가 잠들었거나 백호가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다면? 급히 콘센트를 뽑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그 순간 백호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또 구해줬네. 넌 정말 목이 메어. 그 말조차 다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나 사실 요즘 다시 무호흡 증상이 올까봐 걱정돼. 저는 그제서야 남편도 저와 같은 불안을 품고 있었단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괜찮은 척, 평온한 척 했지만 사실은 백호에게 기대며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둘 다 백호를 너무 의지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백호는 우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백호를 지켜줘야 할 때가 아닐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책임감 같은 감정이 불쑥 올라왔어요.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백호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남편에게 달려갔고,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백호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까이 다가서자 뒷걸음질을 치며 거리를 두는 백호의 모습에 우리는 동시에 당황했어요. 왜 이래? 백호야? 나야. 남편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백호는 도무지 진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살짝 짖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얼어붙었고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평소와 너무도 다른 백호의 행동에 혹시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백호가 뭔가를 감지한 건 아닐지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남편은 결국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백호가 날 멀리하는 게 처음이야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된 걸까?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백호는 항상 위기를 감지해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각으로 반응해왔어요. 그런 백호가 남편을 경계하고 있다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백호 옆에 조용히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만히 앉아 제 손을 받아주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듯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 셋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틈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기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며칠간 백호는 여전히 남편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그 행동은 점점 저희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말수는 줄었고 백호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는 듯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백호의 경계심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상할 정도로 숨이 가빠졌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때 백호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거실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에반,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고 백호는 남편 옆에서 소리치듯 지저댔어요. 무호흡이 아닌 심장 쪽 문제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없이 구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백호는 그 곁에서 여전히 짖고 있었고 그 모습은 꼭 그날 밤의 재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처치 끝에 다시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은 다행히 빠르게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이번엔 무호흡보다 위험했어요.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사실 최근에 검진받은 기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백호 역시 그것을 먼저 알아채고 경계해왔던 거였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평온함이 사실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 위에서 말했어요. 미안해. 말하지 못했어. 나도 무서웠거든. 백호가 나를 거부했을 때 그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란 걸 알아버렸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백호는 경고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쳐왔던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결심했어요. 백호가 더 이상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젠 백호를 지켜주기로요. 백호는 그날 이후로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무언가가 풀린 듯 가끔은 남편 옆에 앉아 낮잠을 자고 밤에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있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여름의 끝자락, 우리 가족은 다시 캠핑을 떠났어요. 오래전처럼 캠핑카에 짐을 싣고 근교의 한적한 산속으로 향했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에는 살짝 선선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백호는 창문을 열어둔 차창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바람을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죠. 도착한 장소는 예전에 남편과 처음 캠핑을 갔던 그 장소였어요. 그때는 백호가 없었지만 이번엔 백호가 우리와 함께였고 무언가 완전한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 이제 백호와 함께 뭔가 해보자. 그날 내가 말했던 거. 구조견 훈련 진짜로 알아보자. 그냥 감사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숨을 멈출 뻔했어요. 단지 기억으로 간직하던 일이 아니라 진짜 실현될 수 있겠다는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응, 우리에겐 그럴 이유가 있어. 백호는 이미 우리 가족을 2번이나 살렸어. 이젠 우리가 백호와 함께 다른 누군가를 도울 차례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백호를 바라봤죠. 조용히 누워 별을 바라보던 그 아이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채워주러 온 존재가 아니었어요. 백호는 우리 삶을, 그리고 마음을 구하러 온 운명 그 자체였어요. 캠핑장에서 돌아온 우리는 바로 다음날 지역 구조견 훈련 센터에 문의를 넣었어요. 아직 백호가 구조견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문의를 넣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담당자분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특유의 판단력과 집중력 때문에 훈련이 쉽진 않지만 한번 신뢰를 얻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파트너가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네, 저희는 이미 그 믿음을 경험했어요. 며칠 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백호와 함께 센터를 방문했어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백호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훈련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 이미 뭔가 해본 적 있는 것처럼 움직이네요. 혹시 전생에 구조견이었을까요? 그 말에 우리 부부는 동시에 웃었어요. 농담이었지만 어쩌면 진심이 섞인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백호는 그날 처음으로 훈련용 장애물을 넘었고 남편이 지시하는 소리에 따라 정확히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셋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느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백호는 여전히 말은 못하지만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우리 곁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고 백호는 이제 주 1회씩 구조견 훈련소에 다니고 있어요. 전문 훈련사가 붙어 훈련을 받는 동안 남편도 함께 따라가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죠. 혹시 훈련이 백호에게 스트레스를 주진 않을까?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데 백호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는 마치 다른 아이처럼 집중했고 과제를 하나씩 해낼 때마다 훈련사분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 아이, 스스로 뭔가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눈빛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도 백호와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 코스를 시작했어요. 그 말인즉 이제는 우리 둘이 구조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단지 생명을 살리는 팀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팀. 그 출발점이 강아지 한 마리였다는 게 지금도 가슴 벅차게 다가와요. 그리고 최근 포틀랜드시에서 열린 반려견 구조 시범 행사에 우리 백호가 참가하게 됐어요. 관중들 앞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백호,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남편,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문시호를 훔치던 저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던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우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훈련이 끝난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한테 그냥 강아지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 존재예요. 라고. 백호는 그 옆에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맞아요. 나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매일이 소중합니다. 백호와 함께 눈을 뜨는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백호에게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밤마다 셋이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백호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단지 충성심이나 보호 본능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하는 법까지요. 남편의 생명을 구해주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존재. 백호는 우리에게 기적이었고 교훈이었고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역시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남았어요. 사람들에게서 느낀 온기, 도시 곳곳에 흐르던 질서와 배려, 그리고 진돗개라는 존재를 지켜내려는 문화의 힘. 그것들이 있었기에 백호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 믿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반려동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인생을 바꿔줄 존재는 어쩌면 내 발 달린 한 친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백호의 고향,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바라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가슴을 울리는 여정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